주지영 교수님은 2011년 가톨릭대학교 내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줄기세포학회, 조직공학 재생의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주사형 연골 스테로이드 치료제 개발 경험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특히 줄기세포 개발을 하는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경우에 연구 단계부터 고려해야 될 점과 식약처 인허가에 필요한 노하우 등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주지영 교수님 준비되시면 바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주지현입니다. 강의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조인호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전주기적인 개발에 대한 말씀 주셨고,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한 한 명의 연구자로서 제 경험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없이 듣기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도 많은 줄기세포를 주로 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의사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처음 이제 비기너 사이언티스트, 클리니션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경험,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사이언티스트로의 경험, 마지막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작은 회사를 창업하였는데요. 레귤레이션 사이언스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경험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R&D를 시작하는지 장진아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탑다운 방식입니다. 지도 교수님께 정해주시는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이제 류마톨로지를 하다 보니까 이뮤놀로지가 제 석사 박사학위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뮤놀로지를 하기가 좀 재미도 없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제가 이제 그 비지팅 스칼라로 2012년에 스탠포드에 가면서 줄기세포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꿈과 희망이 많았던 시절이었고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제가 경험을 했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블라스토시스를 만들고 이너셀 매스를 꺼내서 그 배양을 하게 되면 배아줄기세포가 되죠. 저희 학교 기관은 카톨릭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배아줄기세포를 깬다는 것 자체에 생명을 갖다가 회파한다는 개념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를 할 수 없었고요. 주로 MSC를 많이 했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라고 하죠. 근데 이 성체줄기세포의 제한된 분화능 때문에 ESC에 버금가는 줄기세포가 필요하였고 이렇게 환자든 아니면 정상이든 프라이머리 세포를 얻고요. 그리고 이것을 역분화를 시켜서 똑같이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형태를 만드는 것이 유도만년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이제 유도만년 줄기세포를 경험했던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연구를 할 때 그 야마나카 팩터라고 하는 포이넌 벡터를 렌티바이오스톡에서 만들고 이제 처음으로 리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더말 파이브로블라스트에다가 야마나카 팩터를 넣어서 이 줄기세포를 만들었던 경험을 처음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 정상인에서 말고 저희가 보고 있는 환자들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파이브로블라스트 라이시노비오사이트라고 하는 병적인 세포를 가지고 한번 줄기세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쉽게 되었고 저희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질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제가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기너 클리니션 사이언티스트로서 그럼 이 iPSC를 한번 어떻게 우리 영역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까 하다가 제일 쉬웠던 것은 저희가 보고 있는 다양한 레어 류마톨로지 디지즈 환자들에 대해서 그 질환 줄기세포주를 만든 은행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루푸스라든지 쇼그렌병, 베체트병, 스크leroderma,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강척천과 같은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경험을 제가 쌓아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은행들을 아마도 넌 커머셜 페이션 드라이브 iPSL 뱅킹을 해봤던 경험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줄기세포 은행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경험을 쌓다가 이렇게만 하는 거 재미가 없었고요. 그러면 줄기세포는 과연 이렇게 질환 줄기세포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끝에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GMP 그레이드의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보자라는 과제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5년 동안 수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옆에 그
을과연구원 2층에 가면 기관 GMP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5년 동안 iPSCell 뱅킹을 해왔고요. 저희가 이런 뱅킹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호모자이고트라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iPSCell 뱅킹 이니셔티브를 갖게 되었고 국가적으로 여러 나라와 이제 교류를 하게 되었던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원래는 질환 줄기세포는 사람한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GMP에서 클리니컬 그레이드로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어덜트 사이언티스트인 이제 트랜슬레이션 사이언티스트로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 의사다 보니까 관절염을 많이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연골의 문제도 젊었을 땐 최대한 좋은 연골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연골의 노화 그리고 연골의 그 페일리어 때문에 그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고 하는 퇴행성 골관절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진료를 하다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연골이 망가져서 결국 관절과 관절이 만나게 되면 환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치료는 결국에는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지현 교수님, 발표 중에 죄송합니다. 그 화면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게 지금 동기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되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연골이 망가져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타이레놀이나 소염제 같은 것으로 증상 조절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가 터미널 스테이지가 되면 인공관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약 10에서 20년 동안 걸리는 기간 동안에 이 연골의 손상을 막거나 또는 연골 손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결국에는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재생 능력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세포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 그 회사라든지 연구자들이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기의 그 MSC를 갖다 얻어서 또는 연골세포를 얻어서 오토 트랜스플란테이션 형태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의료 기술 형태도 있었고요. 세원 셀론텍에서 콘드로라는 제품이 연골을 얻어서 증식시킨 다음에 수술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알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형태로 그 카티스템이라는 약또는 이런 그 허가가 폐지되어 있지만 인보사라는 치료제가 무릎 주사 형태로 나와서 환자들한테 사용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생된 연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정말 리제너레이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연골 재생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치료제 옵션으로 잘 인정받고 있는 약제들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그 인보사라는 카티스템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 무릎에 이제 연골 결손부에 넣어주게 되면 주로 이제 그로스 팩터들을 내면서 파라크라인 형태로 연골 재생한 효과들을 가져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자들이 이제 줄기세포를 하는 연구자들이 꿈꾸는 것은 넣어준 세포 치료제가 직접적으로 연골 결손 부위에서 연골 결손을 재생시키는 것을 다 꿈꾸는 게 현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어 밸류에이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현재까지는 MSC 기반의 치료제였지만 좋은 재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iPSC를 선택하였고요. 기존에는 이런 그 싱글셀 형태였지만 세포 이제 그 집합 형태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내과적인 치료 인젝션 방법을 해보자라는 것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는 싱글셀 형태로 수술료 넣어주는 형태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바뀌어서 세포 플러스 ECM이 믹스가 된 형태의 복합 제형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크기를 줄여서 환자한테 실제 직접 주사한 형태로 개발하는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우위를 점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했고요. 이런 스페로이드 형태의 포뮬라를 갖다가 인젝터블 형태로 가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숫자 차이가 큰 것이 수술 형태의 접근법은 이런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사 형태의 치료제들은
접근이 훨씬 더 쉽거든요. 이제 진료실과 처치실만 있으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코로 임모사가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도 이렇게 그 주사 가능한 형태였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이런 접근성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제는 인젝터블 형태의 스페로이드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바이올로직하게 액티브해서 서로 퓨전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끌어당기는 액티비티를 갖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관절염을 통해서 그 무릎에 주사 가능한 형태 그리고 디펙트 형태에 같이 어태치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계속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동물에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었었는데 마지막으로 많이 했던 비글견에서의 결과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십자인대를 제거하고 개들을 이렇게 뛰어다니게 하면 연골이 손상이 되죠.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무릎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개월 정도를 관찰하게 되면 플라시보를 넣은 애들은 펑셔널하게 임페어먼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연골 결손 부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에 비해서 이런 그 뉴콘, 이 스페로이드를 주사한 애들은 기능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그 연골 결손 부위가 회복이 돼서 연골이 회복된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치료 가능한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것을 그러면 R&D 캔디데이트로 어떻게 갈까 이렇게 형태를 저희가 어피어런스 그리고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을 갖다 정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임상 연구에 도전해보자라는 좀 무모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자한테 이것을 넣고 싶어도 레귤레이션 기관들의 퍼미션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현 시장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ND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결국에는 약간 이제 그 올드 사이언티스트, 레귤레이션 사이언스로서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었던 과정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이제 이렇게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 익셀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환자들한테 이제 치료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런 그 스페로이드 형태의 그 대략 콘드로사이트 2,000개 정도가 뭉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주사바늘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연골이 결손이 되고 망가져가는 이제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 환자에게 무릎에다가 직접 주사하는 형태로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미니멀 인젝터블 유닛 콘드로스페로이드의 약자 뉴콘이고요. 실제로 주사한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대동물 특히 이제 그 비글격과 현재는 이제 그 돼지에서 그 유효성 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글덕에서는 유효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 이렇게 연골 결손 부위들이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간접적인 재생이 아니라 직접 재생이라는 그런 이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라든지 그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그 비임상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투여 독성이나 분포 독성, 종양원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였고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프로덕트 오버뷰 이제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스태블리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러드를 프레퍼레이션하고 IPS를 만들고 뱅킹화 시키고 DSDP 공정을 갖다가 구조화 시키지 않으면 검토를 시작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절차들을 저희가 스탠다드 SOP화 하였고요. 그리고 IPS 제너레이션 그리고 그 RCB를 처음에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IPSC에서 뮤콘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SOP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iPSC를 만들고 이런 아웃크로스를 만든 다음에 스페로이드를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포장해서 결국 오버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 여러 가지 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이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서 SIT가 있고 IIT가 있었습니다. 근데 첨단 이런 재생 의료 제품들은 이제는 더 이상 식약처에서는 IIT로서 심의를 해주지 않고요. 이것을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라는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이제 IIT를 갖다 여기다 내려고 했었지만 법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여기 식약처를 통한 임상 연구 형태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SIT 그리고 대학의 연구자로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한 IIT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현재 임상 연구 플로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울성모병 의사로서는 첨단 재생 바이오백에 따라서 IRT를 그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제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입셀에 이제 그 스타트업의 회사의 대표로서는 식약처에 이제 SIT를 제출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요. 실제로 이게 올해 8월 달에 그 저희가 그 첨단 재생 의료 따라서 보건복지부 재생 의료 접수했던 서류이고, 그리고 이것은 식약처의 SIT 형태로 제출했던 서류인데요. 이거를 그 개인 연구자 입장에서 다 준비를 해서 냈는데, 뭐 다시 하라 그러면 절대 하기 싫은 그런 절차입니다. 너무나 많은 서류와 함께 너무나 새로운, 제가 하기 어려웠던 그런 서류들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들과 함께 정말 거의 한 3개월은 고생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희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IRT 형태는 그 보건복지부는 심의를 통과돼서 보시게 되면 저위험과 중위험군, 주로 이제 MSC 기반의 치료제들은 저위험, 중위험이기 때문에 IRT는요, 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바로 이제 재생의료기관에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PSC라든지 ESC 또는 유전자 치료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식약처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받게 됩니다. 아까 그 재생의료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세스의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처음 시도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식약처 허가를 다시 또 한 번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그 레귤레이션 기관들과 경험했었던 인더스트리 사이언티스트로서 사이언스 리스크를 확실하게 극복하셔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펀딩 리스크입니다. 개발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비용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레귤레이션 리스크인데요. 레귤레이션 사이언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못 넘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켓 리스크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 넘어가지 못하면 개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자한테 사용되기 어렵다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 식약처 인허가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연구자로서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정말 다르게 연구를 했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Can I go back to the star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만약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처음에 세포를 얻을 때부터 도너 컴패터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세포를 준비를 처음부터 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CMC라고 하죠. 아까 케미스트리, 매니팩처링, 그리고 컨트롤인데요. 이 CMC 자체를 연구자로 처음부터 제가 그 셋업을 했었으면 많이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포 치료제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얼리 페이즈에서는 CMC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그 재생의료 그 펀딩에서 보면 CMC를 갖다가 연구자들한테 많이 그 교육하고 알리겠다라는 그런 시도들이 보여가 너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SOP라든지 세일소스의 QC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지만 연구자 했을 때는 하나도 생각 안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더라도 이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동물 실험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연구 때부터, 동물 실험 때부터 저는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기라고 하죠. 이 바둑을 다시 한번 두어보는 건데요. 복귀를 통해서 승자는 이기는 습관을 만든다고 그러고요. 패자는 이기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복귀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처음 이제 세포를 iPSC를 얻을 때 어떻게 얻을 것인가, iPSC를 뱅킹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연골세포를 분할시킬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 특히 도너 컴피터빌리티, 그리고 뱅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리서치 뱅킹이나 마스터 셀 뱅킹, 워킹 셀 뱅킹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IP 컨트롤 사이트 만들 때는 CMC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QC를 앞으로 어떻게 정할 것이냐 같은 것들이 연구 단계 초기 단계부터 잘 에스테이블 돼 있으면 훨씬 더 트랜슬레이션과 레귤레이션 넘어가는 게 쉬울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또 제가 그 회사를 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너 컴퓨터빌리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이 세포 기증 동의도 달라져 있거든요. 기증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유전자 검사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이 기증자 적합성 평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NAT 방법이라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안 하면 식약처에서 심사를 아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에 대한 부분들 또는 뭐 매독에 대한 검사들,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 시기에 만약 세포제가 만들었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했을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뱅킹을 할 때도 이 클리니컬 그레이드의 재료를 사용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클리니컬 그레이드의 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약들도 가능하면 클리니컬 버전 그레이드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MCB, WC 만들 때도 이런 SOP와 함께 QC를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QC 서머리들이 있지 않으면 식약처에 나중에 허가받을 때 이런 데이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타겟 프로파일들을 갖고 있는 이런 그 CMC 자료들을 갖다 미리 정해놓을 수 있다면 나중에 이제 그 제품으로 개발할 때 훨씬 더 유리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거 제 딸내미가 그려준 제 그 그림입니다. 근데 저는 익셀이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연구소의 이제 연구소장이기도 하고 그 서울성모병원 이제 내과 의사이기도 한데요. 이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연구자로 시작했다가 이제 뭐 의사가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으신데요. 아이덴티티가 자꾸 바뀌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디스팅기시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들에 있었던 부분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선 제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회사에서 이제 회사의 직원들이고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 연구소에 이제 저희 학생들과 찍었던 사진들인데 저희가 지금 일례로 개발했던 유콘이라고 하는 연골세포 치료제는 남유준 박사님과 이메리 박사님이 이제 5년 동안 박사과정 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을 제품화하는 과정이었고요. 두 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연구를 너무 둘이 붙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엔 결혼을 하셔가지고 제가 인생 첫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결혼을 잘 살고 계시고 따님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고 남유준 박사님은 저희 회사의 연구소장님이시고요. 이메리 박사님은 저희 연구부서의 부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리서치와 인더스트리에서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아카데미아, 하스피탈, 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아카데미아에서 이제 베이직 사이언스의 역할들 그리고 어덜트 사이언티스트로서는 트랜슬레이션하는 의사 사이언티스트 역할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레귤레이션 사이언스를 갖다 대응하는 의사로서의 어떤 올드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베이비 사이언티스트의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런 노회하는 올 사이언티스트의 이제 프로페셔널리티가 점점 중요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이드를 받아야지만이 제품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입장인데 이제 아까 IIT와 SL을 동시에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어떤 규제도 받아봤고요. 너무 큰 파도인데 이제 그건 통과를 거의 했고요. 더 큰 파도인데 식약처의 그 파도인데 결국에는 이제 멀리 보이는 이 후지산 임상 시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클로징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대학생 때 책 아마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석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 지식주의 증가하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만약에 그때 많이 알았다라고 하면 개발이 훨씬 더 짧고 효율적이 되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개발 단계들이 훨씬 쉬워지고 더 퍼시테이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발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주지영 교수님 재밌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연구실 구성원들, 회사 구성원들 소개를 하는 슬라이드에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었던 동료 친구들의 얼굴과 좋은 소식들을 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연골 재생 의료용품의 허가에서 개나 돼지 같은 좀 사이즈가 큰 동물의 실험 결과가 인허가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그게 식약처에서 이런 연골 재생 치료의 허가에 사용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돼지 또는 고트 또는 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연구자 입장에서 동물실에서 그런 거 키우기 진짜 어렵거든요. 기껏해야 이제 개나 돼지일 것 같고요. 식약처에서 그거 자체를 갖다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식약처랑 면담을 많이 해봤는데 이 동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식약처에서 보는 관점이 중요한 부분들은 유효성이 아니라 독성이기 때문에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이제 좋으면 그분들도 좋아하시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직립 동물인 개 이상의 동물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피어 형태로 주사를 하시는데 그 스페로이드의 크기를 어떻게 일정하게 만드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주사 바늘의 크기에 따라서 스페로이드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식약처에서도 요구하는 바는 일정한 크기의 다이아메트를 요구하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를 갖다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웨어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한 크기의 스페로이드를 만드는 방법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건 공정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죄송하고요. 18게이지 니들을 사용해서 통과 가능한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사바늘 통과 전후로 했을 때 스페로이드가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꽤 오랫동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스페로이드이기 때문에 그런 손상의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재원 교수님, 오늘 늦은 시간에 오전에 진로나 외래도 보시고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